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2024년 제2회 폐기물 처리 기사 최근 기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자, 팟에 앞서서 폐기물 100톤/아워 중에서 유리가 8%를 회수하기 위해 트롯멜 스크리로 선별하였다. 자, 그리고 회수되는 폐기물의 양이 10톤/아워이고 회수되는 폐기물 중에서 유리의 양이 7.2톤/아워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유리의 회수율을 계산하시오. 유리의 거부율을 계산하시오. 유리의 유효율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먼저 유리의 회수율을 계산합니다. 유리의 회수율은 투입되는 유리의 양분의 회수량 중에서 회수 대상 물질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폐기물이 얼마가 있다고 했느냐면 폐기물이 100톤/아워라고 돼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회수하는 물질이 뭐죠? 회수하는 물질이 유리입니다. 유리. 따라서 이제 100톤/아워 중에서 유리 8%를 회수하기 위해서 트롯멜 스크린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100톤/아워 중에서 유리 8%. 그래서 100톤/아워 곱하기 8% 0.08입니다. 이게 투입되는 유리의 양이 되는 거예요. 자, 분의 회수량 중에서 회수 대상 물질. 문제 조건에서 회수 대상 물질이 뭐냐면 당연히 유리가 되겠죠. 그래서 회수 대상 물질이 되는 유리의 양이 7.2톤/아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수량 중에서 회수 대상 물질은 7.2톤/아워. 그리고 투입되는 유리의 양은 100톤/아워 중에서 유리 8%.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90%라는 유리의 회수율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유리의 거부율이라는 것은 1- 회수량 중에서 비회수 대상 물질 나누기 투입량 중에서 비회수 대상 물질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1- 회수량 중에서 비회수 대상 물질이 얼마냐 하면,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래쪽에서, 자, 이 값을 먼저 보셔야 돼요. XI라는 투입량 중에서 회수 대상 물질이 뭐냐면 100톤/아워 중에서 유리를 회수한다고 그랬으니까 유리가 8%잖아요. 그죠? 그래서 8톤/아워라는 값이 우리가 0.08을 곱하면 8톤/아워라는 것이 회수 대상 물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투입량 중에서 비회수 대상 물질이라는 것은 100톤/아워 중에서 우리가 회수 대상 물질을 빼면 되잖아요. 회수 대상 물질이 8톤/아워니까 8톤/아워를 빼면 92톤/아워가 비회수 대상 물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회수량 중에서 회수 대상 물질이 지금 얼마죠? 회수 대상 물질이 유리니까 7.2톤/아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회수량 중에서 비회수 대상 물질은 얼마냐? 지금 회수량이 얼마냐면 10톤이에요. 10톤. 10톤에서 회수 대상 물질 7.2톤을 빼게 되면 2.8톤/아워는 비회수 대상 물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거량 중에서 회수 대상 물질은 얼마에서 얼마를 빼면 되죠? XI 8톤/아워에서 XC 7.2톤/아워를 빼면 0.8톤/아워가 제거량 중에 회수 대상 물질이 되죠. 그리고 제거량 중에서 비회수 대상 물질은 지금 YI가 되는데 투입량 중에 비회수 대상 물질 92톤/아워 중에서 뭐를 빼는 거죠? YC 회수량 중에서 비회수 대상 물질 2.8톤/아워를 빼면 89.2톤/아워라는 Y0 제거량 중에서 비회수 대상 물질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회수량 중에서 비회수 대상 물질이 얼마라고 했느냐 하면 2.8톤/아워. 자, 그리고 투입량 중에서 비회수 대상 물질이 92톤/아워라고 그랬어요. 그럼 유리의 거부율은 96.96%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리에테마의 선별 효율과 월헬의 선별 효율식을 계산을 해서 유효율을 계산해요. 그래서 유효율이라는 것은 리에테마의 선별 효율과 월헬식에 의한 선별 효율을 계산해서 큰 값이 유효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리에테마의 선별 효율 구하는 식을 보면 XC 나누기 XI 마이너스 YC 나누기 YI 전체 곱하기 100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에서 계산한, 팁에서 계산한 XC의 값이 7.2톤/아워, XI는 8톤/아워, 마이너스 YC는 2.8톤/아워 나누기 YI는 92톤/아워거든요. 전체 곱하기 100을 하면 86.96%가 나왔어요. 반면에 월헬식에 의한 선별 효율
퍼센트를 보면 XC 나누기 XI 곱하기 Y0 나누기 YI 전체 곱하기 100이거든요. XC가 7.2톤/아워, XI가 8톤/아워, Y0가 89.2톤/아워, YI가 92톤/아워가 되는 거죠. 전체 곱하기 100을 하면 87.26%. 그래서 두 개의 값 중에서 어떤 값이 크죠? 87.26%라는 월열의 선별 효율식에 의해서 계산한 값이 크기 때문에 유효율은 월열의 선별 효율, 다시 말해서 87.26%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출제된 유리의 회수율, 유리의 거부율, 그리고 유리의 유효율을 계산하는 문제는 처음 출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잘 보셔야 됩니다. 풀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리에테마의 선별 효율식이나 월열의 선별 효율식은 많이 계산을 해봤잖아요. 그죠? 특히 여러분들이 공정도를 만드는 걸 꼭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쓰레기의 압축비가 5이고 압축 후의 부피가 5m의 삼성인 쓰레기의 부피 감소율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압축비가 있을 때 우리가 뭐를 계산할 수 있죠? 부피 감소율을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부피 감소율은 1 마이너스 압축비분의 1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래서 이 압축비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되느냐? 5를 대입을 하게 되면 80%라는 부피 감소율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3번. 폐기물의 고화 처리를 위해서 폐기물의 단위 무게당 0.3kg의 시멘트를 첨가했으며 고화 처리 후에 폐기물의 부피는 처음 부피의 20%가 증가되었다면 이 고화 처리의 혼합률 MR과 부피 변화율 VCF를 각각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먼저 혼합률이라는 것은 첨가제의 질량에서 폐기물의 질량을 나눠준 값을 뜻해요. 그러면 폐기물 단위 무게 1kg당 고화제가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죠? 0.3kg. 시멘트가 고화제가 되니까. 그러면 첨가제 질량 0.3kg. 그리고 폐기물의 질량 1kg당. 1kg당 0.3kg 시멘트가 들어가니까 따라서 혼합률은 0.3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부피 변화율 VCF는 고화 처리 후의 폐기물의 부피에서 고화 처리 전의 폐기물의 부피를 나눠준 값을 부피 변화율을 계산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면 고화 처리 후에 폐기물의 부피가 얼마가 됐죠? 자, 여기서 처음 부피가 20%가 증가됐어요. 20%?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부피의 20%가 증가했으니까 고화 처리 전과 고화 처리 후를 보면 고화 처리 전을 우리가 1을 봐야 되겠죠. 100%로 놓고 고화 처리 후에 부피가 20%가 증가됐으니까 고화 처리 후는 120%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화 처리 전은 100%, 고화 처리 후에 폐기물의 부피는 20%가 증가했으니까 120%. 그러면 얼마가 되죠? 1.2라는 부피 변화율의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부피 변화율은 여러 가지 식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처럼 고화 처리 후의 폐기물의 부피와 고화 처리 전의 폐기물의 부피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화 처리 전은 무조건 100%, 고화 처리 후는 몇 %가 증가했으니까 100%에서 증가된 퍼센트를 더하면 지금처럼 20%가 증가하면 고화 처리 후의 부피는 120%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은 100%고 고화 처리 후는 120%니까 120% 나누기 100%는 1.2라는 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40톤/아워 규모의 시설에서 평균 크기가 20cm인 혼합된 도시 폐기물을 최종 크기 2cm로 파쇄하기 위한 동력을 계산하시오. 평균 크기 10cm에서 2cm로 파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의 소모율은 30kWh/톤이며 킥의 법칙을 적용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킥의 법칙 아시죠? 킥의 법칙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내용 자체에서 팁에 나와 있습니다. 팁을 보시게 되면 자, 킥의 법칙은 어떻게 나타내죠? E는 CLN dP1 나누기 dP2로 나타내요. 여기서 E라는 것은 에너지 소모율, dP1과 dP2는 입자의 크기죠. dP1은 평균 크기, dP2는 최종 크기로 나타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갈로에 있는 단서를 이용을 하는데 E가 30kWh/ton입니다. E는 CLN, 입자의 크기가 10cm에서 2cm로 파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C의 값을 계산할 수 있죠? C가 얼마가 나오느냐면 18.64kWh/ton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20cm를 2cm로 파쇄하기 위한
E를 계산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자, E는 뭐가 없어요? C가 없죠. 1번에서 계산한 C를 대입합니다. 18.64kWh/톤. 자, 곱하기 Ln. 지금 20cm를 얼마로? 2cm로 파쇄하기 위한 에너지는 42.9202kWh/톤이에요. 자, 그런데 정답에서는 단위를 동력을 계산하라고 그래. 에너지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동력을 킬로와트로 계산하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에서 킬로와트를 제외한 나머지가 없어져야 돼. hour/ton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hour/ton을 없애기 위해서 시간당 40톤을 곱해버립니다. 그럼 여기에서 시간당 40톤을 곱하게 되면 톤/hour, hour/ton이 없어지고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단위 킬로와트라는 동력만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1716.81kWh라는 동력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E라는 에너지까지 계산할 수 있는데 에너지 소모율까지 계산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동력까지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계산하는지는 주어지는 이제 조건, 다시 말해서 정답의 단위를 보고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 조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킥의 법칙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5번도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벽돌로 구성된 소각로의 벽돌 두께와 전도율은 다음과 같다. 자, 내화 벽돌의 두께는 230mm, 열 전도율은 0.104, 단열 벽돌의 두께는 114mm, 열 전도율은 0.0595, 보통 벽돌의 두께는 210mm, 열 전도율은 1.04예요. 내벽 온도가 800도씨이고 열 전달 속도가 175kcal/제곱미터아워일 때 외벽 온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열 전달 속도는 보시면 킬로칼로리 나누기 제곱미터 아워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단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벽 온도에서 외벽 온도를 뺍니다. 그래서 전체 나누기 두께 나누기 열 전도율. 두께라는 것은 이 값이죠. 두께 나누기 열 전도율을 분모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분자에서는 내벽 온도와 외벽 온도의 차이를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자, 따라서 열 전달 속도는 175kcal/제곱미터아워는 자, 지금 내벽 온도가 80도씨죠. 외벽 온도를 계산해요. 그래서 800 마이너스 외벽 온도 도씨 나누기 각각의 두께에서 열 전도율을 나눠주면 돼요. 그럼 먼저 내화 벽돌, 단열 벽돌, 보통 벽돌 3개가 있으니까 각각을 계산해서 대주는 거죠. 자, 먼저 두께의 단위는 미터로 우리가 계산합니다. 열 전도율의 단위가 미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230mm는 0.23이죠. 0.23 미터 나누기 0.104 kcal/m/hour 도시 플러스 0.114 미터 나누기 0.0595 kcal/m/hour 도시 플러스 0.21 미터 나누기 1.04 kcal/m/hour 도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하면 외벽 온도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외벽 온도를 계산하게 되면 42.35도씨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열 전달 속도는 내벽 온도에서 외벽 온도를 뺀 다음에 두께 나누기 열 전도율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풀어보면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문제는 상당히 자주 출제되니까 상당히 여러분들이 신중을 기해서 잘 풀어놓으셔야 됩니다.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도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352만 6천 톤/연, 수거 대상 인구는 857만 명, 1가구당 인구수는 4.96명, 수거인부는 7천인, 그리고 수거인부 작업일수는 365일입니다. 1년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폐기물의 발생량을 kg/인일로 계산하시오. 이번에 수거량을 톤/인일로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먼저 폐기물의 발생량을 kg/인일로 계산해요. 그러면 kg/일이라는 것은 폐기물의 발생량이죠. 인이라는 것은 인구수입니다. 그러면 폐기물의 발생량은 얼마냐 하면 352만 6천 톤/연이에요. 톤을 kg으로 고쳐야죠. 요 kg 단위가 나와 있으니까 그럼 톤을 kg으로 고치기 위해서 얼마가 곱해지죠? 10의 3승. 따라서 352만 6천 곱하기 10의 3승을 하면 kg/연입니다. 자, 그리고 연 단위가 아니고 1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1년은 작업일수가 1년은 365일이라고 했으니까 1년은 365일입니다.
나누기 인구수는 857만 명. 따라서 계산하시면 1.13kg/인일이 나오죠. 자, 두 번째는 수거량입니다. 수거량은 톤/인일로 계산해요. 폐기물의 발생량 나누기 수거인부수입니다. 폐기물의 발생량이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352만 6천 톤/연입니다. 나누기 수거인부수. 자, 수거인부수가 7,000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조심하시면 돼요? 1년의 수거인부인데 여기서 발생되는 양은 하루당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을 1년은 365일을 보정해서 하루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폐기물의 발생량의 연을 1로 고치기 위해서 1년은 365일을 보정했어요. 나누기 수거인부수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1.38톤/인일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7번 문제도 여러분들 지금 처음 나오는 문제인데 설러지 400m의 삼성퍼데이 고형물 함량이 5.89%, 고형물 중에서 유기물이 55%, 소화 체류 시간이 15일, 소화 후 액화 및 가스화가 53%, 함수율이 86%일 때 소화조의 용적을 계산하시오. 자, 최적 V는 Q1 플러스 Q2 나누기 2 곱하기 체류 시간의 식을 이용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Q1이라는 것은 소화조로 유입되는 설러지량이 Q1이에요. 그러면 400m의 삼성퍼데이가 Q1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Q2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Q2를 계산하기 위해서 소화 후에 남아있는 설러지량을 계산합니다. 그럼 남아있는 설러지량은 VS량이 될 수도 있고 FS량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VS는 우리가 분해가 되는 물질인데 100% 분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분해가 되지 않는 설러지량 VS를 잔류 VS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잔류 VS량과 FS량을 이용을 해서 Q2라는 값을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잔류 설러지량이라는 것은 설러지 400m의 삼성퍼데이 중에서 고형물이 몇 %를 차지하느냐? 5.89%니까 0.0598. 자, 그리고 문제 중에서 이 중에서 유기물의 함량이 몇 %냐? 55%. 그래서 0.5로 곱했어요. 자, 이 중에 얼마만큼 가스화가 되느냐? 가스화가 됐다는 소리는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53%가 가스화가 됐으니까 잔류하는 거는 1-0.53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잔류하는 VS량이 6.0903m의 삼성퍼데이가 됐어요. 그 다음에 FS량은 무기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설러지량 400m의 삼성퍼데이 중에 고형물이 5.89%라고 그랬잖아요. 0.0589 곱하기 유기물과 무기물을 합치면 100%니까 유기물이 지금 55%예요. 그럼 무기물은 몇 %죠? 45%가 되니까 1-0.55가 뭐가 되는 거죠? 무기물, FS가 되는 거죠. 따라서 10.602m의 삼성퍼데이가 FS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소화 설러지량이라는 것은 잔류 VS량과 FS량을 더한 다음에 뭐를 보정해 주면 되느냐 하면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을 보정해 주시면 돼요. 잔류 VS량은 6.0903 그리고 FS량은 10.60이에요. 자, 전체 곱하기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이 86%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Q2라는 값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119.2307m의 삼성퍼데이가 됐어요. 그러면 소화조의 용적은 Q1이라는 것은 설러지량 400m의 삼성퍼데이, Q2 119.2307m의 삼성퍼데이 나누기 2 곱하기 체류 시간. 자, 지금 문제 조건에서 소화 체류 시간이 얼마죠? 15일입니다. 따라서 15일을 곱하면 소화조의 용적은 3894.23m의 삼성이라는 소화조의 용적을 계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로 출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문제풀이에 신경을 써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Q1과 Q2를 계산하는데 Q2는 잔류하는 VS량과 그리고 FS량을 이용해서 Q2를 계산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강렬 감량에 대한 설명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시료에 질산암모늄 용액 25%를 넣고 가열해서 1번 도시 온도가 몇 도죠? 600 플러스 마이너스 25도씨입니다. 전기료 안에서 3시간이죠. 3시간 강렬한 다음 대시게이트에 식힌 후에 무게를 달아 정발 접시의 무게 차이로부터 강렬 감량의 양을 구한다. 갈로 안에 알맞게 채우시오. 그래서 1번은 온도니까 600 플러스 마이너스 25도씨, 그리고 2번은 시간이니까 3시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섭식 기준에서 수분이 20%인 폐기물이 있다.
완전히 건조시켰을 때 회분량이 20%일 때 섭식 기준으로 폐기물의 회분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섭식 기준의 회분의 함량은 건조 기준의 회분 함량. 여기서 건조시켰을 때 회분 함량이 얼마냐면 20%예요. 이게 건조 회분 함량입니다. 곱하기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수분 퍼센트 나누기 100으로 계산을 하는데 지금 수분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있느냐 하면 20%가 있어요. 그래서 건조 회분 함량이 20% 그리고 수분 함량의 20%를 대입을 하면 섭량 기준의 회분 함량은 16%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9번에 보시면 소각로 내의 열 부하가 5만 kcal/m의 삼성아워이며 폐기물의 발열량이 1400kcal/kg이다. 로의 부피가 35m의 삼성이라면 폐기물의 양을 kg/day로 계산하시오 나와 있죠. 단 1일 8시간만 가동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단위가 세 가지로 나와 있는 열 부하량이 핵심이 되죠. kcal/m의 삼성아워예요. 그럼 여기에서 kcal/h라는 것은 뭐냐면 저의 발열량 곱하기 연료량입니다. 그리고 미터의 삼성이라는 것은 체적이 되는 거죠.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부하의 단위를 이용해서 공식을 만들어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열부하가 5만 kcal/m의 삼성아워. 여기서 kcal/h가 발열량 곱하기 연료량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폐기물량이 되겠죠. 발열량 곱하기 폐기물량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발열량이 얼마냐면 1400kcal/kg 그리고 폐기물의 양이 kg/day로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 폐기물의 양은 day고 열부하가 hour니까 day를 hour로 고치기 위해서 하루는 몇 시간 가동한다고 그랬죠? 8시간 가동한다는 것을 보정을 합니다. 하루는 8시간. 하루는 24시간이지만은 여기서는 24시간을 보정하시면 안 돼요. 가동 시간을 보정을 해야 됩니다. 나누기 최적이 부피가 얼마죠? 35m의 삼성. 따라서 폐기물의 양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폐기물의 양은 하루당 1000kg이 필요하죠. 1000kg의 폐기물의 양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문제처럼 단위가 세 가지로 나와 있으면 하나의 조건에 세 개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면 문제를 푸는 가장 결정적인 힌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에 보시게 되면 함수율이 45%에서 함수율이 25%로 감소할 때 감소한 중량은 처음 중량에 얼마에 해당하는지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량이라는 W를 나타냈을 때 슬러지 공식은 W1 곱하기 100-P1은 W2 곱하기 100-P2잖아요. 그럼 지금 조건에서 45%라는 값이 P1이 되는 거죠. 그리고 25%라는 값이 P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P1이 45%고 P2가 25%예요. 그러면 V2 나누기 V1으로 식을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100-45 나누기 100-25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했을 때 이 식과 동일한 식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계산하시면 0.7333이 나오죠. 그러면 W2는 W1의 몇 배? 73.33%배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W2의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W1이 처음의 값이니까 W1의 73.33%가 W2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볼게요. 11번에 보시면 차단형 매립시설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을 세 가지만 쓰시오 돼 있어요. 자, 이 내용도 우리가 법규 파트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폐기물 처리 사후관리계획서입니다. 자, 그러면 사후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은 폐기물 매립시설의 설치 사용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추진 일정, 그리고 빗물 배제 계획, 그리고 지하수의 수질 조사 계획, 그리고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 유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사후관리 계획서에서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설치 사용 내용, 사후관리 추진 일정, 빗물 배제 계획, 지하수 수질 조사 계획,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 유지 계획 중에서 세 가지만 서술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 유동층 소각로의 장점 세 가지를 쓰시오.
자, 유동층 소각로에 대해서는 장단점이나 특징을 적는 문구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장단점을 구별해서 기억을 하시면 두 개를 합치면 특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장점만 쓰시오, 단점만 쓰시오. 필요한 걸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기계적인 구동 부분이 적어서 고장률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가스 온도가 낮고 과잉 공기량이 적어서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죠. 아무래도 질소산화물은 고온에서 많이 배출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론의 온도의 자동 제어와 열 회수가 용이한 편이고 반응 시간이 빨라서 소각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유동매체의 추결량이 높아 단기간 정지 후에 가동 시에 보조연료 사용 없이 정상 가동이 가능하죠. 그래서 단시간 같은 경우에서는 정지 가동 시에 보조연료 사용 없이 정상 가동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연소 효율이 높아서 미연소분의 배출이 적고, 미연소분이라는 것은 타지 않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미연소분의 배출이 적고 2차 연소실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유동매체의 열 용량이 커서 액상, 액체 상태, 기상, 기체 상태, 고형, 고체 상태죠. 고형 폐기물의 전소 및 혼소가 가능하다. 전소라는 것은 전용, 액체면 액체, 기체면 기체, 고체면 고체 폐기물만 소각하는 거죠. 그리고 혼사는 섞어서 소각을 해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동층 소각로의 장점 3가지만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적환장에서 적재 방식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 3가지를 쓰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적환장에서 적재 방식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 3가지가 뭐 있어요? 자, 직접 투하 방식, 저장 투하 방식, 직접 저장 투하 결합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는 이번 문제에서는 적재 방식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 3가지 방법만 적는데 팁에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적환장에서 적재 방식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 3가지를 적고 간단하게 서술하시오 그러면 팁처럼 여러분들이 설명을 적으셔야 되고, 그리고 분류하는 방법 3가지를 적으시오 그러면 지금 문제처럼 방법만 3가지를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퇴비화 시에 평화제가 가져야 할 특징 3가지를 쓰시오. 자, 평화제는 탄소가 C죠. N이 질소입니다. CNB의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수분 조절 능력이 커야 합니다. 그리고 유해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공급률이 높아야 합니다. 따라서 평화제가 가져야 될 특성 또는 조건 3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보기에 있는 풀이에 있는 3가지를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차수시설의 종류에는 연직 차수막과 표면 차수막이 있다. 선정 조건과 연직 차수막의 공법의 종류를 4가지를 쓰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자, 먼저 연직 차수막과 표면 차수막은 어떤 선정 조건을 가지느냐? 자, 연직 차수막에 보면 지중해 수평 방향의 차수층이 존재했을 때 연직 차수막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중해 수평 방향의 차수층이 존재할 때. 반면에 표면 차수막 같은 경우에서는 매립지 필요 범위에 차수 재료로 덮인 바닥이 있거나 매립지 집안에 투수 개수가 큰 경우에서는 표면 차수막을 사용합니다. 연직 차수막은 수평 방향의 차수층이 존재했을 때 사용하고, 표면 차수막은 차수 재료로 덮인 바닥이나 투수 개수가 큰 경우에서는 표면 차수막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연직 차수막 공법의 종류에 보시게 되면 강널 말뚝 공법이 있고요. 굴착에 의한 차수 시트 매설 공법, 그리고 어스댐 코어 공법, 그라우트 공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몇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지금처럼 4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4가지를 서술하시면 되고, 2가지, 3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조건에 따라서, 요구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답을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의 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었을 때 실시하는 최종 복토에서 복토층을 4단계 층으로 구별하는데 각 층의 두께를 쓰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가장 위를 우리가 식생대층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아래쪽을 배수층, 그리고 그 아래쪽을 차단층, 가장 아래쪽을 가스 배제층이라고 해요. 그러면 식생대층의 두께는 60cm 이상, 그리고 배수층의 두께는 30cm 이상, 그리고 차단층의 두께는 45cm 이상, 그리고 가스 배제층은 30cm 이상으로 하시면 되죠.
이 문제도 처음으로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신규로 출제하는 문제가 많으면 두세 문제 정도가 항상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동일한 문제든지 약간 비슷하게 응용을 해서 유사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겠죠.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설러지 처리의 공정과 함수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갈로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돼 있어요. 자, 잉여 설러지를 처리를 합니다. 함수율이 99%가 포함된 잉여 설러지를 처리를 해요. 자, 그럼 1번 공정에서 함수율을 97에서 98% 정도 함유합니다. 2번 처리 공정에서 70에서 80%의 수분이 함유되고, 그리고 3번 공정에서 20에서 50%의 수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을 하는 거죠. 이때 1번, 2번, 3번의 과정, 공정명을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서는 계량입니다. 자, 계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약품을 주입해서 탈수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이죠. 그래서 계량 단계에서는 함수율이 97에서 98%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량 다음에서는 탈수를 시키죠. 탈수 같은 경우에서는 함수율이 70에서 80%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탈수가 끝나고 나면 건조 공정으로 들어가죠. 건조를 시키게 되면 20에서 50% 정도의 수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계량, 2번은 탈수, 3번은 건조 공정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의 용어를 설명하시오. 유효 입경, 평균 입경, 균등계수의 용어를 쓰는 거죠. 자, 먼저 유효 입경이라는 것은 입도 분포 곡선에서 누적 중량의 10%가 통과하는 입자의 직경을 유효 직경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평균 입경이라는 것은 입경 가적 곡선에서 통과 질량 백분율이 50%에 상당하는 입경을 평균 입경, 그리고 균등계수라는 것은 유효 입경에 대한 통과 백분율 60%에 해당하는 입경의 비를 균등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입도 분포 곡선에서 누적 중량의 10%가 통과하는 입자의 직경은 유효 입경, 그리고 입경 가적 곡선에서 통과 질량 백분율이 50%에 상당하는 입경은 평균 입경, 그리고 유효 입경에 대한 통과 백분율 60%에 해당하는 입경의 비를 균등계수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9번에 보시면 지정 폐기물 중에서 액상 폐유를 처리하는 방법 3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법규상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규에 있는 내용을 서술해야지 정답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지정 폐기물 중에서 액상 폐유입니다. 액상 폐유.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기름과 물을 분리해서 분리된 기름은 소각하고, 기름과 물을 분리한 후에 남은 물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수질오염 방지시설에서 처리합니다. 자, 일단은 정리하게 되면 기름과 물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자, 기름과 물을 분리를 하고 기름 성분은 소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물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수질오염 방지시설에서 처리를 하는 게 첫 번째 처리 방법. 자, 두 번째는 정발, 농축 방법으로 처리한 후에 잔재물은 소각을 하거나 안정화 처분을 하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응집, 침전 방법으로 처리한 후에 잔재물은 소각을 하는 방법. 세 번째, 분리, 정육, 추출, 여과, 열분해의 방법으로 정제를 한 다음에 처분을 하는 경우가 액상 폐유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물과 기름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거, 그리고 정발, 농축 방법으로 처리하는 거, 응집, 침전 방법으로 처리하는 거, 분리, 정류, 추출, 여과, 열분해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각각의 잔재물들은 소각을 한다든지 정제 처분을 한다든지 안정화를 시켜서 처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각각의 처리 방법과 잔재물 자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반드시 서술을 해 주셔야 돼요. 법규에 나오는 처리 방법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조금 길다 하더라도 내용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전체가 다 서술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분 시설 중에서 중간 처분 시설인 일반 소각 시설에서 생활 폐기물을 200m의 삼성포대로 소각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연소실의 출고 온도를 쓰시오. 2번에 연소가스의 체류 시간을 쓰시오. 3번에 바닥재의 강열 감량을 쓰시오. 이 문제 또한
폐기물 복귀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 핵심이 뭐냐 하면 중간 처분 시설 중에서 일반 소각 시설입니다. 자, 일반 소각 시설 중에서 생활 폐기물 200리터의 삼성 per day를 소각하는 거죠. 그래서 소각하는 양이 하루에 200리터의 삼성이라는 단서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단서에 따라서 연소실의 출고 온도는 850도 이상, 그리고 연소 가스의 체류 시간은 2초 이상, 그리고 바닥재의 강열 감량은 5% 이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단서는 일반 소각시설에서 생활 폐기물 200리터의 삼성 per day를 소각하는 경우에 출고 온도는 850도 이상, 체류 시간은 2초 이상, 강열 감량은 5% 이하가 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단서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다시 재편집을 하고 재편성을 해서 문제로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전체적인 문제가 다 복원되면 좋겠지만 다 복원을 못한다 하더라도 복원된 문제만큼이라도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문제를 만드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원된 문제는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개인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제가 사용하는 개인 메일은 kwe7100이 한메일넷입니다. 그래서 복원된 문제는 이 메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제가 문제를 만드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는 한 번에 끝낸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반복적인 공부를 하세요. 반복적인 공부를 하게 되면 기억도 잘 되겠지만 시험을 쳤을 때, 그리고 그 문제를 봤을 때 풀이 과정이 빨리 생각이 나요. 그래서 반복된 공부 방법이 저는 제가 공부를 했던 경험으로 봤을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공부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